네, 이어서 해저 지형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 지형은 다음 그림과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륙붕, 언덕이죠. 그 다음에 대륙의 사면, 그 다음에 대륙의 대지 같은 넓은 대지, 대륙대, 그 다음에 더 넓은 평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은 곳에 꾹 꺼져 있는 계곡 같은 바다에 있는 계곡이 해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저 지형의 특징들을 보시면은요, 대륙봉이라는 것은 대륙 주변에 얕고 완만한 지역, 수심이 약 200m 되어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요. 대륙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봉이 끝나는 대륙붕 끝에 단면에서 대륙붕단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수심 약 2,000에서 3,000m까지의 가파른 해저 사면을 대륙 사면이라고 부릅니다. 대륙대는요, 대륙 사면 아래쪽에 퇴적물이 쌓이는 지역으로 수심 약 1400에서 5100m 정도 지역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대양저평원이라고 불리는 해저평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심 3000에서 6000m의 깊고 평탄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해구는요, 수심 6000m 이상, 폭이 좁고 긴 골짜기,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해령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그 대양의 중앙 부분, 이게 중앙인데, 좁네. 중앙 부근의 주변보다 약 2,500에서 3,000m 이상 높게 솟아오른 대규모의 해저에 있는 산 지형, 산맥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을 의미하고요. 우리나라의 해저 지형은 뭐 보통 우리가 서해를 알고 있지만 공식명칭은 옐로우시죠. 황해라고 부르고 있고요. 황해 같은 경우는 평균 수심이 약 400m로 전체가 대륙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해는 평균 수심 약 100m 정도 되고요. 비교적 넓고 경사가 완만한 대륙붕의 형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해는 좀 복잡합니다. 수심이 1600m 평균 수심이요. 수심의 기복이 되게 심합니다. 해저면의 기복이 심하고요. 또 대륙붕이나 대륙사면, 또 심해저 평원 등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확인해 보려면 지금 이게 이제 해저 지형인데요. 이건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데 에서 만들고 있고요. 여기 남해에는 이제 이어도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만들었죠. 종합해양과학기지라고 해가지고 좀 돌출되어 있는 간출암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바위 위에다가 탑을 세워서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조성을 했고요. 수심 밑에 있는 해저 지형을 관측할 수 있는 해양 라이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슈얼스라 불리는 그 시스템들을 통해 갖고 관측을 통해서 이렇게 3차원 지형을 구축을 했고요. 또 동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울릉 분지라고 불리는 넓은 평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곡 있고요. 독도, 울릉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지 영역에 대한 지형을 관측을 하고 지형에 대한 데이터들을 구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지리정보원이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요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요. 해저의 지형 자체를 담당하는 곳은 국립해양조사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해양에 대한 공간은 이쪽에 담당을 하게 되겠고요. 해양에 대한 지명, 그 다음에 3차원 해저정보, 갯골은 이제 서해에 이렇게 그 갯벌 있죠? 갯벌의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는, 그 다음에 재질, 뭐 해양 기본도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동해 쪽에 관심 있는 데이터들, 이렇게 3차원의 지형 데이터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 바라본 독도의 형태들이고요. 독도의 해저 지형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독도를 지켰던 안영복시 이름을 따서 안영복 해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사부 해산, 심흥택 해산, 또 독도 이렇게 해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울릉대지 영역 내에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독도, 동도와 서도로 되어 있죠. 동해 전체적인 해저 지형의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 영역도 분포가 되어 있고 왕돌초도 있고요. 독도, 서도, 동도 있고요. 그다음 울릉대지, 울릉도, 섬의 형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지형의 형태들을 띠고 있는 게 동해 해저 지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류라는 거는 일단은 지구가 구성되고 있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와 남반구에 흐르는 형태들의 흐름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부르는 바람의 방향을 서로 다르게 하죠. 그래서 해류가 발생될 수 있는 원인들은 그대로 에너지를 얻는 게 바람이고요.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반구를 좀 본다 그러면 북동 무역풍이 불게 되겠고요. 또 편서풍이 위도 3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편서풍이 불죠.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위도 60도 이상에서부터 극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되니까요. 해류의 흐름도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들을 보이죠. 이렇게 구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북적도 해류 이런 식으로 쭉 하고요. 반대쪽으로 남적도 해류,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발생이 되고요. 페루 해류 쪽에서 들어오게 되고요. 찬 곳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한류라고 그러겠죠. 한류가 그러고요. 따뜻한 흐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북쪽에서는 또 알래스카 해류들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전 세계 해류의 흐름은요,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의 방향과 보통 일치하고 있고요.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평면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태평양, 특히 북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북쪽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이렇게 해류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양 쪽도 이렇게 흐름이 적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다음에 멕시코 만류 쪽도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이제 표층 해류의 분포들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고 있는 해류의 표층 해류에 대한 모식도 자체입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1번 황해 난류 따뜻한 흐름이 발생이 돼서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한국의 연안을 따라서 흐르는 항운 연안류라는 게 있고요. 3번 대만 난류라고 대마도 있죠. 대마도에서부터 쭉 들어와서 흐르는 흐름이 있고요. 4번 동한 난류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서 흐르는 난류가 있고요. 다음에 5번 쿠로시오 아까 큰 흐름이 있었죠. 쿠로시오 난류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서쪽 해안을 따라서 북상하기 때문에 염분이 많고 수온이 높고 산소나 영양염류는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황해 난류는 황해로 이렇게 북상하는 형태들을 황해 난류라고요. 동안 난류는 동해 연안에서 따라서 북상하는 형태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류는 북한 한류, 중국 연안류, 중국의 연안을 따라서 흐르는 찬물의 큰 흐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한류는 동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들, 찬물의 형태들, 요거를 북한 한류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니만 한류라는 게 있고요. 또 아홉 번째 오야시오라는 한류가 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동해 위쪽에 해서 이제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 쪽하고 이렇게 돌아서 표층 흐름, 표층이나 중층에서 흐르는 해류의 흐름도 있는데요. 이 표층 해류가 또 따로 있다라는 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연중 지속적인 흐름의 형태들을 보이고 있는 해류를 얘기하고요. 점선은 수개월 또는 수년 단위로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흐름의 형태들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북극 쪽이나 적도 쪽이랑 또 따뜻한 물의 성질과 찬물의 성질이 서로 달라서 큰 전 세계적인 흐름이 또 있는데 그걸 열렴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열렴 대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열렴 대순환 과정 열에 의한 대류에 의해서 흐르는 흐름의 현상과 더불어서 밀도류의 흐름도 같이 겹쳐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북극 쪽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은 바닷물이 짠 성분이 좀 희석이 되겠죠. 아무래도 염분이 낮아지니까요. 밀도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이 되고요. 거기에 의한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도 열렴 대순환의 한 과정으로서 포함이 됩니다. 해류에 의해서 난류가 북상하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바다 해수의 온도가 상승이 되니까요, 난류의 다양한 수증기 응결로 해서 안개 발생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겨울철에 우리나라 동해에 눈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을 끼치고요. 한류가 남하하는 경우에는 기온이 떨어지죠. 여름철 북한 한류가 남하하게 되면 강릉 등 동해안에 갑자기 추워져요.
다른 데는 다 더워서 열대야에 있는데 이 동해안은 갑자기 차가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류가 남하에서 북한 한류가 내려와서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상 변화에 이런 해류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과 생태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양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은요, 육상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관련된 기상정보가 되게 중요하고요. 물론 해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수산업 분들이 많죠.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나 해양 기상은 에 대해서 이 물리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요. 대기와 해양에 대한 상호작용도 육지부하고는 상당히 크게 다르게 됩니다. 바다는 이제 그 특징이 다른 이유는 이거예요. 바다는 열 용량 자체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열을 품을 수 있는 용량의 에너지가 뭐 쉽게 해서 큰 보일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열적인 보존성이 크기 때문에요. 열에 의한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한 순환 과정에서 대기의 어떠한 이제 인터랙션 작용에 있어서 되게 큰 작용의 근원이 되는 게 바다입니다. 또 해양과 대기의 경계면은 중요한 수증기의 공급원이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태풍의 발달 과정도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해면에서는 육지와 같이 뭐 나무라든지 또는 인공 구조물 같은 아파트나 빌딩 등에 의한 이 기압의 변화를 인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의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마찰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이 없어서요. 마찰이 적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전달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난류성 어종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종들은 되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류의 생식 주기나 폐독 주기의 변화가 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백화 현상이라는 해조류가 감소되면서 바다 속에 있는 바위들이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난류성 유해 생물인 바다 생물인 해파리 같은 경우도 요즘에 출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의 평균 수온에 대한 변동과 주요 난류성 부어류의 어획 변동에 대한 크기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이 표는요, 우리나라 연평균 표층 수온에 대한 관측 데이터들에 대한 변화고요. 지금 현재 2016년 기준으로 평균 17.2도까지 올라갔죠. 거의 18도까지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1968년도에 16.1도에 비해서 바다의 해수의 온도가 벌써 1.1도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해와 남해와 서해로 구분했을 때요. 서해에 대한 변동, 남해에 대한 변동, 동해에 대한 변동폭을 볼 수 있는데요. 다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기후 변화에 의해서 해수의 온도가 상승이 됨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해나 남해나 동해권에서 수확되는 어획에 대한 종류 자체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따뜻한데 실오징어도 증가되고 있고요. 갈치는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죠. 그래서 갈치값이 비싸지는 거고요. 조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남해 같은 경우도요. 멸치, 갈치, 참조기에 대한 어획량. 남해 같은 경우는 또 늘었죠. 갈치가. 그죠? 멸치가 또 상당히 늘고 있고요. 그래서 동해 이런 부산 쪽에 죽방멸치 되게 유명해졌죠. 참조기의 어획량은 조금 감소하고 있고요. 고등어가 또 많이 늘어난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요. 전갱이 같은 즉 따뜻한 이런 것들이 없던 곳이 갑자기 많이 증가가 됐고요. 명태, 한류성 대표 어종으로서 대한민국 먹거리에 큰 책임을 지고 있었던 명태는 아예 거의 안 잡히죠. 안 잡히고요. 꽁치도 수확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루묵이라는 것도 많이 줄었고요. 또 오징어는 증가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표층 수온
포함해서 물론 심해 수온도 중요하지만 이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어획량의 종류도 되게 달라지고 있고요. 그 어획량 자체 어종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변동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아열대성 어종이 갑자기 잡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점점 여러분들 올 여름도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점점 더워지면서 아열대성 기후로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생태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형 문어 같은 것들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고래상어, 완전히 아열대성에서 살고 있는 고래상어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이 심해 어종에 해당되는 이런 생물도 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해파리 출현도 많이 큰 문제점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전혀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물이기 때문에요. 2003년도 이후에서 대형 해파리의 출현이 되게 늘어나고 있었고요. 물론 지구 온난화에 의한 수온 상승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 등에 의해서 그 원인이 제공이 되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해파리에 쏘이면 되게 아픕니다. 저 개인적으로 쏘여봤는데요. 너무나 아픕니다. 신체적 피해 되게 따갑고요.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물에 끼어가지고 그물을 파손시키는 경우나 또는 이게 서로 섞여서 다른 어종하고 섞여가지고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제적 손실들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갯녹음 현상인데요. 백화 현상이라도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바다 해조류 있죠. 녹조류, 갈조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 해조류를 먹는 조식동물, 성게나 고동, 먹이 활동에 대한 여기 이제 이게 활발해지면서요. 이 엽상, 이제 잎으로 되어 있는 이 해조류들이 소멸이 되면서 석회조류가 살 수 있는 증식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석회조류가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요. 석회조류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불가사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조식동물인 성게나 고동 이런 것들이 안반에 가득 차게 되면서 석회조류가 폐사되면서요. 정착성 생물의 고사에서 바다가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과도한 연안 개발 또는 환경오염, 조식동물이 늘어나는 현상, 그다음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무절석 회조류라는 것들이 안반 뒤덮어서 사막화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동해 연안에는 60% 이상, 제주 남해안은 30% 이상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벌써 바다 사막화가 특히 독도 같은 경우도 바다 사막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 따르면 독도에는 약 379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독도의 해조류를 먹어치우는 둥근 성게가 증식을 하면서 바다 사막화가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산호초 군락지로 유명한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해안인데요. 바다 사막화로 인해서 약 33%의 산호초가 집단 폐사하는 해양 생태계의 위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갯녹음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가 인공으로 이런 해조류들을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바다 목장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요. 이 바다 목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초라는 거 있죠. 산호초처럼 만들어진 어초를 인공으로 만드는 인공 어초들을 시설을 합니다. 잠깐 볼까요? 갯녹음 현상은 이제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바다숲을 조성할 수 있는 현황들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5월 10일이 바다 식목일이래요. 그래서 바다에다가 해조류를 심는 날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갯녹음을 방지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인공 어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에 시설을 해서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콘크리트나 철강 구조 또는 폐선박 등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심습니다. 심어 가지고요. 바다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수심에 따라서 또는 대상이 되는 어종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보통 연한 이제 수심이 얕은데 같은 경우에는 폐조류, 조개 같은 거죠. 그런 걸 조개나 전복 같은 걸 기르기 위한 형태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깊은 수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어류들을 생존하기 위해서 폐선박을 묻는다든지 이런 대형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이나 사각형 형태의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 목장, 특히 남해 같은 경우나 서해 같은 경우는 바다 목장 조성 사업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인공 어초들을 조성을 해서 인위적으로 해양 생태계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인공 시설들을 좀 많이 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요, 이런 바다 어초들을 또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서요. 이런 식으로 인공 어체 형태들을 동상의 형태들로 해가지고 요즘에 그 해저 관광할 때 즐기는 스킨스쿠버들 있잖아요. 스킨스쿠버들을 유입시켜가지고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다양한 형태들의 인공 어초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서도 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처음 보시죠? 우리나라도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많이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좀 조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누가 어떠한 아이디어로 먼저 선점하느냐가 해양 재해로부터 특히 방지하면서부터 어떤 부수적인 관광 수입이나 또 다른 산업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아마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요한 또 기상청 관련 자료들이 있으면 옆에 뒤에 붙일 테니까요.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유승엽입니다. 오늘은 저염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염수의 정의, 저염수 특성, 저염수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염수라는 것은 양자강, 중국에 있는 양자강에서 나오는 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2009년 5월 3일이고요. 2010년 8월 4일인데 테라 위성으로 관측한 양자강의 모습입니다. 보통 중국에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양자강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지역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양자강이 범람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비가 많이 와서 양자강에 물이 많이 차게 되면 이 양자강 중간에 있는 삼엽댐이라는 곳에서 한 번에 물을 방류를 하게 됩니다. 초당 4에서 6만 톤을 방류하게 되고요. 이 물은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흘러 들어와서 제주 해역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양자강 저염수, 염분이 낮은 물이라 해서 저염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양자강에서 염분이 없는 저염수의 물을 4에서 6만 톤을 방류하게 되면 남풍과 대만 난류를 따라서 제주 해역까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양자강 7월 같은 경우 굉장히 염분이 낮은 저염수가 제주 남부까지 이동을 하고요. 8월이 되면 남풍을 타고 제주의 서쪽 지역까지 유입이 되는데 문제는 제주의 서쪽 지역은 청정 지역으로 양식장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분이 굉장히 낮은 물이 유입이 되면 이쪽에 있는 양식장에 있는 여러 해양 생물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양자강 저염수는 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 시절과 그 다음에 그 여름 때 방류가 되기 때문에 태풍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10년 8월에 태풍 덴무라는 것이 우리나라 남해 지역을 통과를 했는데 이때 저염수 지역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성으로 촬영한 왼쪽이 염분이고요. 오른쪽이 해수 온도인데 위성 자료를 보더라도 이 태풍에 의해서 저염수가 깨지고 순간적으로 높은 염분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확인을 해보면 2010년에 태풍 덴무에 의해서 태풍 통과 전에는 약 22에서 28 정도의 염분도가 태풍에 의해서 물이 섞이면서 28에서 30 정도의 높은 염분의 형성이 됐었습니다. 비슷한 연구 결과와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2006년 태풍 에윈이라는 태풍의 진로가 이렇게 됐고요. 역시 저염수 지역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어도의 관측 기지에서 염분을 관측을 했는데 저염수에 의해서 염분이 굉장히 낮은 물이 있다가 태풍이 지나간 시기에 물이 섞이면서 높은 염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분이 낮은 물이 다시 유지가 될 때까지 약 20일 정도 후에 다시 염분이 낮은 지역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이렇듯 양장한 저염수는 태풍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저염수가 올해 굉장히 많이 방류가 되면서 적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굉장히 오늘의 날씨가 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양자강 홍수로 인해서 저염수가 굉장히 많이 방류되면서 바닷물이 희석이 된 것 때문에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기 전인 6월 21일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8월 12일 비가 많이 내린 후에 저염수가 많이 방류된 후에 저염수의 양상입니다. 보면 6월 21일에 비해서 8월 12일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저염수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렇듯 저염수가 발생하게 되면 해양 생물에도 영향을 미쳐서 소위 적조 생물인 영양염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염수에 의해서 적조가 발생하지 않고 해양 생물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예,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유승엽입니다. 오늘은 해양기상 관측 및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양기상 관측망 소개, 해양기상 예측 시스템 소개, 그 다음에 해외 사례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기상 관측망 연대기입니다. 기상청에서는 1996년 처음 해양기상 부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부위를 동해 쪽에 확충을 했고요. 등표, 파랑개, 파고 부위까지 굉장히 많은 해양기상 관측망을 증설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양기상 관측 장비는 해양기상 부위라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3m 디스커스 부위라는 것이고요. 주로 서해와 남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6m 노매더 부위라는 것인데 주로 동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풍향 풍속뿐만 아니고 기온, 습도, 수온, 파고까지 굉장히 다양한 관측 요소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기상 부위는 전 우리나라 연안에 먼바다까지 포함해서 17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바다인 경우에는 파고 부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총 47개소가 있고요. 앞서 보여드린 부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장비입니다. 주로 유입파고와 파주기, 수온을 재는 장비인데요. 우리나라 주변 연안 지역에 47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비는 등표 기상 관측 장비인데요. 9개소가 있습니다. 등표라는 것은 연안에 가시면 이렇게 구조물입니다.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길라잡이를 하는 구조물인데요. 여기서 풍향, 풍속, 기온, 습도 등 여러 가지 해양기상 요소를 관측하는 장비이고 주로 9개 지역에서 지금 현재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파랑개라는 것인데요. 마이크로파를 통한 레이더식 파랑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4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파고에 관한 것과 파주기를 재고 있는 장비입니다. 우리나라 연안에 3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해일이라든지 너울을 관측하기 위한 연안방제 관측 장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구조물의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해수면의 높이를 재는 장비인데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연안 지역을 포함해서 총 18개소의 연안 방제 관측 장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안, 수심이 얕은 연안부터 수심이 깊은 먼 바다까지 파랑개, 파고 부위, 등표, 해양기상 부위까지 굉장히 다양한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바다에 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포항 부위가 파손됐을 당시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런 파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부위에는 블랙박스 CCTV가 달려 있습니다. 사고나 당시에 2013년도 포항 부위의 사고 사진인데요. 이 선박이 저의 포항 부위에 밧줄을 걸어놓고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해양기상 관측망은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측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랑 예측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 대한 파랑을 예측하는 시스템인데요. 해상도가 약 60km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같은 경우는 8km 해상도입니다. 연안, 우리나라 연안, 서해안, 남해안은 특히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연안 지역의 1km 해상도까지 파랑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현재 예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모델은 폭풍해일인데요. 지역 모델, 북서태평양을 커버하는 지역 모델이 8km 해상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복잡한 해안선을 고려하기 위해서 연안 모델이 1km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중에 글로시5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해류나 수온을 예측하는 모델인데요. 역시 전 세계의 바다를 예측하고 있는데 주로 수온, 해류, 염분도와 같이 해양의 환경 요소를 예측하는 모델 결과입니다. 이런 관측과 예측 분야를 외국과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미국, 영국, 일본인데요. 관측 분야하고 모델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의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위 같은 경우 17대로 굉장히 많은 양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모델, 예측 모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1km까지 해상도가 굉장히 고해상도로 운영이 되면서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상구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상구역을 구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앞바다, 먼바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상특보 기준도 다른 나라는 3단계 정도로 조금 세분화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주의보, 경보 정도로 2단계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해양기상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이 필요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담 조직들이 많이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해양기상대까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기후과학국이라는 곳에 해양기상과가 있고요. 예보국 쪽에서 이런 해양기상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